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호흡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호흡계. 인간은 왜 호흡을 하고 이 호흡이 왜 우리 인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지 짧게 설명을 해보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소, 우리 소화 때 배웠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통해서 얻은 이 영양소를 분해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세포 호흡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세포 호흡을 할 때 필요한 게 산소고, 그리고 이 세포 호흡을 통해서 배출되는 게 이산화탄소인데요. 인간이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세포 호흡 과정을 통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이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는 때 이 관여하는 모든 기관들의 모임, 바로 이 호흡계가 하는 일들입니다. 한번 호흡계 정리를 해보면, 호흡계라는 것은 두 가지의 기체인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두 가지 산소,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관여하는 모든 기관들의 모임입니다. 기관들의 모임.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기관이라는 거 알아봤죠? 기관이라는 것은 특별한 모양이나 혹은 특별한 기능들을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기관과 기관들이 모여서 비슷한 일을 하는 이것을 바로 계라고 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에 동참하는 것, 이 기체 교환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이 호흡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기가 어떻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호흡계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기는 처음 외부에서 우리 코를 통해 공기가 들어옵니다. 코를 통해 들어온 공기는 기관을 따라 우리 몸속으로 깊숙이 들어왔다가 기관 끝에는 양쪽 폐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때 기관과 폐를 연결하는 데는 작고 얇은 가지와 같은 기관지가 있습니다. 이 기관지는요, 직접 폐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기관지 끝에는 포도송이처럼 생긴 공기주머니인 폐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폐포가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폐는 갈비뼈와 이 가로막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데요. 갈비뼈는 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아래에 있는 근육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가로막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횡격막이라고 불렀던 이 근육막이 있습니다. 폐는 지난주에 배웠던 심장과는 다르게 근육으로 되어 있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이완을 하거나 수축을 하는 스스로의 움직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는 둘러싸여져 있는 이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명칭들을 살펴볼게요. 처음 공기가 들어오는 코가 있고요. 코에서 기관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고요. 기관 끝에는 기관지가 있습니다. 얇은 가지처럼 되어 있는 이 기관지는 우리 몸의 좌우 양쪽에 있는 폐와 연결되어 있고요. 이 기관지 끝에는 공기주머니인 폐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폐는 단단한 갈비뼈에 둘러싸여 보호되어지고요. 그리고 폐 아랫부분에는 근육으로 되어 있는 가로막이 있습니다. 혹은
횡격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담당하는 이 기관들의 모임 바로 호흡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기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볼까요? 공기의 이동 경로. 처음 공기는 코를 통해 밖에 있던 공기가 우리 몸을 타고 와서 기관으로 간 후 쭉 내려오다가 기관과 이어진 기관지로 서로 뻗쳐나갑니다. 기관지는 다시 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폐로 흘러가게 되고요. 이 폐에 있는 공기주머니인 폐포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다음은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들숨과 날숨은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 그냥 들숨이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하고 들이마실 때 이것을 바로 들숨입니다. 들이마시는 숨, 들이쉬는 숨이고요. 우리가 들이쉬는 숨, 즉 몸 밖에 있는 공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 이 숨은요,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날숨은 우리가 후 하고 내뱉는 숨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쉬는 숨이고요.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가는 이 숨은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실제로 공기에는 질소라는 성분이 제일 많다고 배웠는데 왜 들이쉬는 숨은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내쉬는 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실제로 들숨과 날숨에는요, 질소가 포함된 함유량이 훨씬 많긴 합니다. 들숨에는 약 70.63%가 질소가 포함되어 있고요. 날숨에는 약 74.5%의 질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소 농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산소는 들숨일 때는 20.84%, 날숨일 때는 15.7%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산화탄소는 들숨일 때는 0.03%, 날숨일 때는 3.6%인데 절대적인 값으로만 봤을 때 들숨, 날숨보다 산소가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들숨은 날숨보다 비교적 산소의 양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이산화탄소의 양을 비교해 봤을 때 날숨에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숨에는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내뱉는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들숨과 날숨의 성분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A라는 삼각 플라스크가 있고요. B라는 삼각 플라스크가 있는데 각각 양쪽에 BTB 용액을 넣었습니다. 이 BTB 용액 사실은 4단원 식물과 에너지에서도 나왔던 용액인데 잠깐 BTB 용액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BTB 용액은 사실은 산과 염기를 알아보는 지시약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지시약이라는 것은 일정한 산에서의 색깔과 그리고 염기에서의 색깔이 달라지면서 어떠한 시료들이 산의 성질이 띠는 건지 혹은 염기의 성질을 띠는 건지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바로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BTB 용액은 산과 염기를 알아보는 지시약으로 사용되는데 특히 이산화탄소를 알아보는 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을 때는요, 이 BTB 용액은 노란색이 되고요. 그리고 적을 때는 초록색,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거의 양이 없고 염기의
특징을 나타낼 때는 파란색이 됩니다. 즉, BTB 용액에 산의 성질인 노란색인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이산화탄소는 즉 물과 만났을 때 산의 성질을 띠게 되는데요. 이 이산화탄소가 BTB 용액에 들어가게 된다면 노란색으로 BTB 용액의 색깔이 변하게 되겠죠. 자, A에는요. 공기 주입기로 공기를 주입하는데요. 이건 바로 들숨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몸 밖에 있는 공기를 후 하고 들이마실 때 이 들숨을 직접 BTB 용액에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들숨은 바로 공기 펌프를 이용해서 집어넣을 거고요. B에는 날숨을 집어넣을 건데 이 날숨은 빨대를 통해서 우리가 후 하고 내뱉는 이 숨으로 날숨을 직접적으로 넣었을 때 BTB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변화되나 관찰을 했더니 결과 B에서 BTB 용액은요. 용액 색이 더 빨리 노란색이 되었습니다. 즉, 이쪽에 있던 이 BTB 용액은 날숨으로 불어넣었던 이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더 빨리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를 통해 낼 수 있는 결론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들숨보다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날숨을 넣은 이 BTB 용액이 더 빨리 노란색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날숨에는 우리 이산화탄소의 성분이 많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산화탄소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시약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나요? 바로 석회수였습니다. 석회수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더 뿌옇게 흐려지죠. 만약 이 실험에서 BTB 용액이 아니라 석회수를 썼다면 B의 삼각 플라스크에서 더 빨리 뿌옇게 흐려지게 되겠죠. 자, 다음은 각각의 호흡기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첫 번째 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 밖에 있는 공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 이동하는 이 공간, 이 통로를 바로 코인데요. 코는 첫 번째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혹은 내뱉는 통로가 됩니다.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통로. 우리 몸 밖에 있는 공기들은 몸 온도에 비해서 체온에 비해 조금 더 낮고 차고 건조한데요. 코 속은 촉촉하고 따뜻하기 때문에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 코 속을 들어오면서 따뜻하고 촉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면서요. 따뜻하고 촉촉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코 안에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코털이 있죠. 코털이 있고 코 내부는 점액질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 점액질이라는 거 끈적끈적한 건데요. 그래서 이거 코 내부에 있던 물이 끈적끈적 점액질이 돼서 다시 코 밖으로 나오는 게 바로 콧물이죠.
이러한 코털이나 내부가 점액질로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외부로부터 바로 들어오는 이 공기 안에 있는 먼지나 세균을 걸러내어 주기 때문이에요. 먼지나 세균을 걸러내준다. 그래서 우리 사실 코뿐만이 아니라 입으로도 숨을 쉬는 경우가 있는데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공기 중에 있는 이 이물질이 입에는 털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바로 목에 들어와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물질은 입으로 숨을 쉴 때는 잘 걸러지지 않는다고 해요. 자, 다음 기관과 기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관과 기관지는요, 서로 이어져 있고요. 코에서부터 연결되는 이 통로, 굵은 통로가 기관이고 폐와 연결되어 있는 이 작은 잔가지 같은 것을 바로 기관지라고 합니다. 기관부터 알아볼까요? 기관은 공기가 폐로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공기가 폐로 드나드는 통로. 자, 그리고 이 기관 안에도 털들이 있는데 이 털을 바로 섬모라고 해요. 섬모라는 것은 이런 모양으로 생겨진 털을 이야기를 하는데 기관 안쪽 벽에는 이런 섬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관 안쪽 벽에 섬모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섬모, 털이잖아요. 똑같이 다시 한번 먼지와 세균을 거르는 역할을 합니다. 먼지와 세균을 거른다. 이렇게 2번이나 걸러진 공기가 드디어 폐로 갈 수 있게 되겠죠? 자, 3번째로 이 기관은 끝에서 2개의 기관지로 갈라져서 우리 몸에 좌우 하나씩 있는 이 폐와 연결이 됩니다. 2개의 기관지로 갈라져서 좌우 폐와 연결. 그렇다면 기관에서부터 갈라져서 좌우 폐와 연결되어 있는 이 기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기관지는 폐 속에서 더 많은 가지로 갈라져서 그 가지 끝에는 공기주머니인 폐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폐 속에서 더 많은 가지로 갈라져 폐포와 연결이 됩니다. 자, 다음 폐를 볼까요? 폐는 우리 아까 구조에서도 알아봤지만 이렇게 갈비뼈와 가로막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막과 갈비뼈 사이에 이 공간, 폐도 있지만 사실 심장도 들어있는 이 공간을 바로 흉곽이라고도 합니다. 자, 폐는 첫 번째 갈비뼈와 가로막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폐는 우리 몸의 좌우에 한 개씩 있습니다. 좌우에 한 개씩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폐라는 것은 심장처럼 근육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수축이나 이완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완 혹은 수축이 불가한데요. 왜냐하면 근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폐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폐는 어떻게 움직일까 봤더니 가로막과 갈비뼈 움직임에 따라서 폐가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임에 의해 크기가 변한다. 또 다른 폐의 특징을 보면요. 두 번째로 공기주머니인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짐. 이 폐포는 약 3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폐포라는 것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포도송이 모양으로 되어진 데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소화에서 융털 배웠을 때 이 융털 이렇게 생겨서 흡수할 수 있는 단면적을 넓히게 만들기 위해서 융털 모양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생겼다고 했는데 폐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글동글하게 생겼기 때문에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커집니다. 폐포가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크다 보니 당연히 기체 교환에도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기체 교환에 효율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폐에 있는 이 폐포 한번 살펴볼까요? 폐포로는 기관지 끝에 달려있는 공기주머니라고 했습니다. 기관지 끝에 달린 공기주머니, 동글동글한 포도송이처럼 생긴 모양이라고 했고요. 이 폐포는 모세혈관과 비슷하게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우 얇겠죠?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포는 모세혈관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세혈관과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 폐포 사이에서 물질 교환, 즉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거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데 폐포는 폐에 있어서 많은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산소를 모세혈관에게 주고 모세혈관은 폐포로부터 이산화탄소를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로막은 우리 호흡기 안에 있는 근육으로 되어 있는 맨 아래에 있는 막이었는데요. 폐의 아랫부분에 있는 근육막입니다. 이 근육막은요, 우리 몸에서 배와 가슴을 분리시키는 막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폐를 보호하는 갈비뼈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갈비뼈는 폐를 보호하고 이 가로막과 갈비뼈 사이의 공간을 가슴, 즉 흉강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알아봤던 기능이랑 이 기능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구조,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함께 생각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 호흡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운동이고요. 어떻게 해서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지 호흡 운동의 원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순환계에서는 근육이 있는 심장이 스스로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온몸과 폐에 피를 보내는 운동을 했다면
이 호흡 운동이라는 것은 폐 자체가 근육이 없기 때문에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으로 호흡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으로 호흡 운동을 한다. 왜냐하면 폐는 근육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 첫 번째, 들숨입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숨일 때 어떻게 우리 폐 안에서 어떠한 인체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갈비뼈가 올라가고요. 반대로 복부와 흉곽을 이어주는 이 가로막은 내려갑니다. 갈비뼈는 올라가고, 자, 폐를 보호하고 있는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기 때문에 이 안의 부피 커지겠죠. 그래서 흉곽의 부피는 커집니다. 흉곽의 부피는 커지는 대신에 흉곽 내부의 압력은 감소합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되는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흉곽의 부피가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폐의 부피도 커지게 되겠고요. 폐의 압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흉곽의 부피가 커짐에 따라 폐의 부피도 커지고 흉곽의 압력이 감소함에 따라서 폐의 압력이 감소를 하고요. 이때 공기는요,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이게 폐가 되겠죠? 들숨의 원리인데 들숨의 원리 한 번만 더 쪼개서 살펴볼게요. 자,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서 흉곽 내부의 부피가 커진다고 했는데 부피가 커질 때 압력이 감소하는 거 우리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보일의 법칙에서 나온 겁니다. 보일의 법칙 어떤 거였냐면요. 부피와 압력 그리고 온도와의 삼각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와 압력은 서로 반비례 관계다라는 게 바로 보일의 법칙이었어요. 우리 몸은 약 37도씨로 온도가 일정한데 우리 몸에서 내부의 압력이 커진다면 반대로 부피는 감소하게 되고 압력이 작아진다면 그 반대로 부피는 커진다. 이거 바로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 흉곽의 압력은 감소하고 또 폐의 부피가 커지면 폐의 압력은 감소. 반대로 흉곽의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은 커지고요. 폐도 마찬가지로 폐의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 모두 다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공기가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 볼까요? 인간의 몸이요. 이게 인간의 몸인데 다시 한번 예쁘게 그려볼게요. 자, 인간의 몸에서 들숨 때는 압력이 감소한대요. 압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1기압인 대기압이 약 1기압이라고 했을 때 1기압보다 압력이 더 낮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공기의 압력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현재 대기압의 압력이 1기압이고 몸속 내부에 흉곽의 부피가 증가하면서 감소했기 때문에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즉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들숨의 원리는 보일의 법칙과 공기 압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칙에 의해서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들숨입니다. 자, 반대로 날숨 한번 알아볼게요. 날숨은 들숨의 반대겠죠? 날숨은 첫 번째 갈비뼈가 내려가고요. 그리고 가로막이 상승합니다. 갈비뼈는 자, 이번에 폐를 보면은 갈비뼈는 내려가고 가로막은 상승하기 때문에 이 안에 부피 감소하겠죠? 그래서 흉곽 부피 줄어들고요.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은 증가하겠죠. 폐의 외부인 흉곽의 부피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폐의 부피도 줄어들고, 그리고 폐의 압력은 똑같이 증가하면서 공기는 몸 안인 폐에서 몸 밖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부피, 온도가 일정할 때, 우리 체온이 일정할 때 흉곽의 부피가 줄어들면은 압력이 반대이기 때문에 증가하고요. 외부의 부피가 줄어들고 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똑같이 폐도 부피가 줄어들고 압력이 증가합니다. 우리 몸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몸의 압력이 증가했습니다. 압력이 증가했고 밖은 대기압 1기압일 때 1기압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공기는 높은 데서 낮은 데에서 흐르니까 압력이 높은 몸 안에서 몸 밖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되겠죠. 바로 이게 들숨과 날숨이 호흡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들숨이랑 날숨 한번 짧게 비교를 해볼게요. 들숨과 날숨 비교. 위쪽이 들숨, 아래쪽이 날숨일 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첫 번째 갈비뼈 모양 어떻게 되나 볼까요? 들숨일 때는 갈비뼈가 올라가 상승되고요. 날숨은 하강합니다. 갈비뼈의 모양과 가로막은 반대겠죠? 그래서 가로막일 때는 들숨일 때 가로막은 하강해서 내부의 부피가 커지고요. 날숨일 때는 가로막이 상승해서 내부의 부피가 작아집니다. 자, 다음 흉곽의 부피 볼까요? 흉곽의 부피는 갈비뼈는 상승하고 들숨일 때 가로막은 하강하기 때문에 흉곽의 부피는 들숨일 때 증가하고요. 반대로 갈비뼈는 날숨일 땐 하강하고 가로막은 상승하기 때문에 내부의 부피가 날숨일 때는 감소합니다. 자, 이번에는 흉곽의 압력 보겠습니다. 흉곽의 압력은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들숨일 때는 흉곽의 부피가 증가하니까 반비례해서 압력은 감소하고요. 날숨일 때는 흉곽의 압력 반대로 흉곽의 부피가 날숨일 땐 감소했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합니다. 자, 다음 폐의 부피를 볼까요? 폐의 부피는 흉곽과 같기 때문에요. 들숨일 때는 흉곽의 부피와 같이 증가, 날숨일 때는 감소합니다. 자, 폐의 압력 보겠습니다. 폐의 압력 역시나 흉곽의 압력과 같기 때문에
들숨일 때는 감소, 날숨일 때는 증가하고요. 마지막으로 공기 이동을 보면 들숨일 때는 몸 밖이 압력이 높기 때문에 몸 밖에서 폐로 이동을 하고요. 날숨일 때는 몸 안에 압력이 높기 때문에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폐에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게 들숨과 날숨 모든 운동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체 교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체 교환 원리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기체 교환 원리. 기체 교환이라는 것은 우리 처음에 호흡을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바로 이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기체 교환은 기체의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입니다. 이거 확산 운동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요. 언제 배웠냐면 기체의 성질에서 기체는 입자로 되어 있고 이 입자들은 스스로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체 입자운과 스스로 운동을 해서 생기는 운동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증발과 확산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 확산을 통해서 기체의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확산 예시로는 이런 게 있었어요. 방 안에 향수병의 뚜껑을 열어놨을 때 향수병에 있던 기체 입자들이 퍼져나가면서 방 안 전체가 향수 냄새가 나게 되는 것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4교시가 되면은 급식실에서 나는 이 음식 냄새, 점점점 풍겨져 나오는 이 음식 냄새 역시 확산 운동의 예였습니다. 확산이라는 것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고요. 이때 기체 입자들의 스스로 움직임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환과 함께 호흡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심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을 중심으로 이쪽이 좌측, 이쪽이 우측이라고 했고요.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심실로 되어 있는데 심방은 위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심방, 이쪽도 심방, 그리고 아래는 심실, 여기 아래도 심실인데 좌측에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좌심방, 이쪽은 우측에 있어서 우심방. 반대로 이 아래는 아래쪽에 있어서 좌심방, 아래쪽에 있어서 우심실, 이렇게 좌심실, 우심실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심방의 가장 큰 특징은 정맥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했고요. 정맥혈관이랑 연결되어 있고 심실의 가장 큰 특징은 동맥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동맥과 연결되어 있는데 좌심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폐로부터 들어오는 피라 폐정맥, 우심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온몸을 순환하고 돌아오는 피기 때문에 대정맥이라고 했고요. 좌심실에서 나가는 피는 온몸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동맥, 그리고 우심실에서 나가는 피는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폐동맥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판막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판막은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고 심실과 동맥 사이, 그리고 혈압이 낮은 정맥에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순환계의 특징, 구조적 특징이었는데 우리가 오늘 알아보는 것은 바로 여기 이 폐는 모세혈관이랑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물질 교환, 즉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폐에서의 기체 교환입니다. 자, 첫 번째, 폐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은 어디서 일어날까 봤더니
장소는 폐 안에 있는 공기주머니, 폐포와 그리고 폐포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자, 폐포랑 모세혈관 한번 그려볼게요. 이 동그란 이 주머니가 바로 폐포입니다. 폐포고요. 여기 모세혈관이 있는데 이 모세혈관 이쪽에서는 들어오는 피와 그리고 나가는 피인데 들어오는 혈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폐로 들어오는 폐동맥과 연결되어 있고요. 반대로 나가는 여기는 폐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폐포라고 했고 헤모글로빈이 떠다니는 이쪽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폐포는 많은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체 확산에 의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기체의 산소를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줍니다. 확산에 의해서 산소를 주게 되면 반대로 모세혈관에 있던 상대적으로 많던 이산화탄소는 다시 폐포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폐포로부터 산소를 얻게 되고 그리고 모세혈관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폐포로 이산화탄소를 주게 되고요.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폐동맥은 처음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맥혈이 흐르고 있고요. 산소를 많이 포함하지 않는 정맥혈을 흐르고 있다가 여기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산소 함유량이 많아지면서 폐정맥을 따라 동맥혈로 되어 나가겠죠. 정리를 해보면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이 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확산이 됩니다. 산소는 즉 모세혈관보다 폐포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산화탄소는 폐포보다 모세혈관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처음 들어왔던 이 폐포로 들어왔던 이 피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맥혈이었다가 기체 교환이 일어나 산소를 많이 포함하게 돼서 동맥혈이 되어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게 폐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폐가 아닌 온몸에서 일어나는 이 기체 교환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폐랑 비교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입니다. 폐가 아니라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온몸이 순환하면서 모세혈관들이 조직세포를 지나갈 때 일어나는 기체 교환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온몸의 모세혈관 그리고 조직세포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조직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핵이 있는 조직세포들이죠. 이렇게 조직세포들이 있을 때 이 사이로 모세혈관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모세혈관,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인데요. 모세혈관, 깨끗해진 피가 우리 조금 전에도 봤지만 폐에서부터 깨끗해진 피가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들어와 대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피가 모세혈관에 흐르다가 산소를 조직세포에 기체의 확산 원리를 통해서 산소를 확산시키게 된다면 조직세포에서 일을 다 하고 끝난 이산화탄소들은 이번에는 모세혈관에 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던 깨끗했던 이 모세혈관에 흐르는 피는 조직세포를 지나가면서 조직세포에 산소를 확산에 의해서 주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던 조직세포는 모세혈관에 이산화탄소를 확산시킴으로써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확산이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이 됩니다. 산소가 많은 것을 동맥혈, 산소가 적은 것을 정맥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산소가 많았던 모세혈관은 동맥혈이었다가 조직세포로부터 산소를 모두 다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왔기 때문에 정맥혈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 폐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과 온몸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 조직세포에서의 기체 교환을 통해서 어떻게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 그리고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일어났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페이지 35페이지와 37페이지 풀어보고 답 맞춰볼 거고요. 선생님과는 계속해서 38페이지에 있는 이 실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흡 운동의 원리에 대한 실험입니다. 호흡 운동의 원리 실험이고요. 이거 실험하는 문제 5단원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 구조가 우리 어떤 호흡기 안에서 어떤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지, 기능은 뭔지, 그리고 호흡 운동의 원리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문제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기 플라스틱 컵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빨대가 있습니다. 빨대는 양옆에 고무 풍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도 역시 고무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빨대는 공기가 드나들기 때문에 여기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는 기관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공기가 코를 통해서 기관으로 들어올 때 기관이고요. 여기 두 개의 고무풍선은요, 바로 두 개의 좌우에 있는 폐입니다. 이 플라스틱 컵, 이 내부를 우리 아까 얘기했던 바로 폐가 들어있는 공간, 흉곽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고무막, 이걸 바로 가로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과 이 플라스틱 컵 안에 있는 이 내부 구조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 이 가로막은요, 우리 몸에서 흉곽과 이 아래는 복강이라고 해서 배 부분을 나타내는데 가슴과 배를 구분해주는 막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들숨일 때 한번 볼까요? 들숨일 때는 갈비뼈가 올라가는데 여기 지금 갈비뼈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가로막 역할을 하는 이 고무풍선 끝을 잡고 잡아당겼을 때 내부의 부피가 커지게 되겠죠. 내부의 부피가 커지게 될 때 당연히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은 작아집니다. 들숨, 고무막을 잡아당길 때 날숨일 때를 볼까요?
반대로 이번에는 잡아당겼던 고무막을 위로 이렇게 쑥 밀게 되면은 현재 갈비뼈를 나타내는 것은 없지만 여기 플라스틱 내부에 있는 이 공간의 부피가 상대적으로 작아졌죠. 그래서 고무막을 밀어 넣는다. 부피는 작아졌기 때문에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반대로 압력은 커지게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고무막을 잡아당기고 밀어넣은 것을 통해 들숨과 날숨의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각각의 빨대는 기관, 두 개의 고무풍선은 폐, 그리고 이 내부 유리컵 혹은 플라스틱 내부는 흉강,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고무막은 가로막을 뜻한다는 것과 들숨과 날숨일 때 들숨은 고무막을 잡아당겨서 내부의 부피가 커지고 압력이 작아질 때 반대로 날숨은 고무막을 밀어넣어서 내부의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은 커질 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봤더니 고무막을 잡아당기니까 양쪽에 있던 고무풍선인 부피가 증가해서 부풀어 올랐다고 해요. 이게 바로 들숨일대입니다. 자, 날숨일대를 볼까요? 날숨일대의 고무풍선은요, 고무막을 밀어 넣었을 때 부피가 줄어들어서 쭈글쭈글해진다고 합니다.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부피가 커져서 똑같이 고무풍선 우리 폐가 부풀어 오르게 되고요. 날숨 때 고무막을 밀어 넣으면 부피가 작아지면서 우리 폐를 뜻하는 고무풍선도 쭈글쭈글해지는 이거 부피의 차이와 부피에 따라서 압력, 들숨일 때는 압력이 작아지고 날숨일 때는 압력이 커진다. 내부의 압력이 커진다까지 알아주시면서 우리 38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정답을 살펴볼게요. 1번. 자, 1번에 1번 볼까요?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컵 속의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자, 고무막을 잡아당기면은 내부의 부피가 커지면서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볼까요? 2번,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작은 고무풍선이 줄어든다. 이 폐가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잡아당길 때 들숨이고 고무풍선도 부피가 늘어나면서 부풀어 오른다고 했죠. 그래서 역시나 틀립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고무막을 밀어 올리면 반대로 이렇게 밀어 올렸대요. 밀어 올리면 컵 속의 부피가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네, 컵 속의 부피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은 정답, 날숨일 때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4번, 고무막을 밀어 올리는 것은 사람의 호흡에서 날숨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네, 맞죠. 고무막을 밀어 넣었을 때 부피가 작아지면서 압력,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 날숨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숨일 때는 높아진 내부 압력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4번도 정답이었습니다. 2번 볼까요? 호흡 운동 모형의 고무막은 사람의 몸에서 무엇을 뜻하나 했는데, 여기 이 아래에 있는 이 막, 근육이 있는 이 막은 바로 가로막을 뜻한다고 했죠. 각각의 이 빨대, 고무풍선, 고무막, 그리고 이 내부 뭘 뜻하는지 알아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3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고무막을 잡아당길 때 나타나는 컵 속의 부피와 압력 변화 및 공기의 이동을 서술하래요. 자, 고무막을 잡아당겼을 때는 들숨이죠. 부피의 변화부터 볼까요?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컵 속의 부피 어떻게 되나요? 컵 속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겠고요. 증가하고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압력은 감소하며 내부의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은 밖에서부터 몸 안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공기가 밖에서 고무풍선 속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날숨일 때는요, 컵 속의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기가 고무풍선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게 되겠죠.